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보통 아이보다 체격이 2배나 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도 어찌나 우렁찬지 온 마을에 울려 퍼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도 안 돼 웬 스님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소이까? 아니요,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소문이라 지어주시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스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소문이라 붙여 주었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소문이가 16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문이가 어느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뉘엿뉘엿 해가 지는 것이었지요. 벌써 해가 지는구나.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구나.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묵을 곳이 필요한 소문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었죠. 소문이는 연기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니시오? 지나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러시구려.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시구려. 소문이는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요? 그렇다네. 산골에 살다 보니 호라비로 살게 되었네. 깊은 산속에서 살다 보니 노인장은 장가도 못 가보고 평생을 혼자 살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소문이는 노인만 홀로 사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또 누가 주인장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니시오? 지나는 길손이온데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보아하니 부인과 딸로 보이는 처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 가족 같았지요. 그렇지 않아도 길손이 한 명 더 있어 방이 좁은데 괜찮으시겠소? 좁아도 밤이슬만 피하면 되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리 들어오시구려. 한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은 무척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녀는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럼에도 처녀는 무척 예뻤습니다. 이목구비가 하나하나 모두 예쁜 것이었지요. 그렇게 노인장의 작은 방에서는 5사람이 묵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고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막 잠이 들었지요. 아니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이 무척 소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리 나와보거라. 니시오? 나오라면 나올 것이지 어째 말이 많은 것이야. 산적들은 막무가내로 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모두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가지고 있는 짐들을 모두 내놓거라. 그러자 새로 들어온 가족들이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녀는 무서워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었죠. 아니 너는 처녀가 아니냐. 어서 고개를 들어보거라. 처녀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자 산적이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림을 하는구나. 잘되었다. 너는 오늘 밤 내 것이다. 그러자 목화 아버지가 산적을 가로막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오. 어찌 내 딸에게 그리 무리하게 구는 것이오? 그러자 산적이 목화 아버지를 발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저리 꺼지지 못할까. 어디 감히 나서는 것이냐. 발로 차인 목화 아버지는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죠. 그러자 보다 못한 소문이가 나섰습니다. 보자 하니깐 너무한 것 아니오. 당장 멈추고 돌아들 가시오. 아니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산적 중에 하나가 소문이에게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는 날아오는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를 낚아채 버렸답니다. 그러자 산적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소문이가 산적의 허리춤을 잡아 하늘 높이 번쩍 들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다른 산적들을 향해 휙하고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남은 산적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소문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무척 침착했습니다. 한꺼번에 2~3명을 거뜬히 집어들어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은 산적들이 검을 빼어들고
소문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는 산적의 검을 빼앗아 들고 산적들의 검을 내려치니 산적들의 손에서 검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의 주먹을 얻어맞고 모두 하나같이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두목의 목을 발로 밟고 말했습니다.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할 것이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내 놈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 놈들 한 번만 더 내게 걸리는 날에는 그날이 내 놈들 제삿날이 될 것이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요. 소문이는 산적들을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산적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물러나는 것이었지요. 고맙소. 청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소이다. 그런데 어쩌다 이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된 것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요. 보아하니 청년의 무공이 뛰어나니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탁 좀 드리겠소. 어떤 부탁을 말씀하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중이라오. 그러다 보니 오갈 데가 없어 예까지 오게 되었소. 산중은 산적들도 많고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내겐 부인과 딸을 지켜줄 힘이 없다오. 그러니 그대에게 우리 가족의 안전을 의탁하면 안 되겠소이까? 무슨 사정이 있어 쫓기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어보니 참 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죄지을 사람으로는 안 보이니 나와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구려. 그렇게 하여 처녀의 가족과 소문이는 노인장의 오두막에서 며칠 더 묵게 되었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처녀의 가족 때문에 소문이도 홀로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간 지켜본 처녀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었죠. 처녀만 보아도 소문이의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모카라 합니다. 참 예쁜 이름이구려. 난 지금 사냥갈 터인데 심심하면 따라 나서시오. 소문이는 활을 챙겨 목화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은 계곡을 나가니 드넓은 들판이 나오는 것이었죠. 들판에는 수많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어머 아름다워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을까요? 목화는 들판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면서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목화를 보니 소문이도 기분이 좋았지요. 어느새 소문이의 가슴에는 목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목화도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소문이가 무척 듬직하고 멋있어 보였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서 소문이는 목화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목화의 입술은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소문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달콤한 입맞춤을 한 목화가 갑자기 들판을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쁘고 신나다 보니 달린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푹 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소문이가 깜짝 놀라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목화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덧신을 벗겨보니 발목의 뼈가 틀어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목화의 뼈를 다시 맞추었지만 목화가 통증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등에 업히시구려. 목화는 한 번도 사내의 몸에 닿아본 적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소문이의 등에 업히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목화의 몽글몽글한 둥근 가슴이 소문이의 등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소문이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사정없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목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의 등에 처음 업혀본 목화도 심장이 빨라지는 것이었지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데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소문이의 등은 무척 넓고 단단했습니다. 산적들을 모두 물리친 듬직하고 멋진 사내의 등이다 보니 목화의 가슴은 무척 설레었답니다. 예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갑자기 소문이는 목화를 내려놓고 살금살금 기어가더니 활시위를 잽싸게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잡았다 이놈. 어느새 소문이의 화살은 멧돼지 목에 꽂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그날 밤은 오두막집 사람들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화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니 수심이 가득했던 목화의 부모님들도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을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부모님을 본 목화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소문이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오래간만에 모든 시름을 떨치고 웃을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소이다. 이게 다 주인장과 청년 덕분이요. 내 오늘을 절대 잊지 않으리다. 그렇게 둥근 달이 환하게 뜬 그날 밤은 무척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주인장도 오래간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무척 좋았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 노인의 오두막집에는 입이 많다 보니 고기도 금방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식량도 바닥이 보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는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간 것이었지요. 목화의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냥을 다녀오겠습니다. 목화낭자는 아직 발목에 통증이 있으니 이곳에 계시구려. 그렇게 소문이는 홀로 사냥을 나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두막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모두 어디로들 간 것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목화낭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소문이는 목화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첩첩산중의 깊은 계곡이다 보니 방법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소문이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기다려봐도 아무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소문이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마을로 향했지요. 그런데 마을 벽보에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역적들을 참수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목화낭자와 상관없을 거라 생각한 소문이는 마을에서 수소문을 하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목화낭자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점점 초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한 목화가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사람들이 참수영장으로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적들을 참수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온 것이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도 참수영장으로 가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참수영장에는 목화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노인장까지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꼼짝없이 참수영을 당하게 될 판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목화낭자가 역적죄인이라니. 그리고 노인장이 무슨 역적이라는 것이야?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야. 참수대에서는 망나니가 칼에 물을 뿌리고 목을 칠 기세였습니다. 목화를 사랑한 소문이는 목화가 이대로 죽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목화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잽싸게 참수대 위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망나니를 집어던지고 검을 빼앗았지요. 그러자 참수대 옆에 관병들이 소문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는 참수대 위로 올라오는 관병들을 망나니의 칼로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병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수십 명의 관병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의 몸은 표범보다 빨랐지요. 그러다 보니 관병들은 소문이의 칼에 모두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도 모두 도망쳐 흩어졌지요. 참수대위는 관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관병들을 모두 처리하자 관리들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는 도망치는 관리들까지 모두 쓸어버렸답니다. 수많은 관병과 관리들이 소문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쓰러진 것이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목화의 가족과 노인장을 근처에 있는 말에 태워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니 말들도 지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잠시 쉬어가기로 하였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이번에도 목숨을 비쩍구려. 괜히 나 때문에 큰일에 끼어들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목화낭자는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소문이는 목화를 벌아 가났습니다. 소문이의 눈가는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목화도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이도 못 보고 죽을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태어나 처음 마음을 준 사내를 두고 떠나려니 목화도 너무 슬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나와 사랑하는 소문이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목화의 감정이 벅찼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목화와 재회한 소문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다 영모제로 쫓기게 되었는지요? 잠시 망설이던 목화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성보 판윤 이수천이라 하네. 좌상이 제보한 증자로 인해 내가 영상과 우상을 조사하여 옥에 가두었다네. 죄명이 영모죄였지. 그런데 어느 날 의금부에서 날 잡으러 온 것이야. 내가 영상과 함께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좌상이 제보한 증자는 모두 변조된 것이었지. 그 변조된 증자로 내가 좌상의 정적을 모두 잡아넣었으니 이제 좌상은 날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의금부 판의금 부사가 날 빼돌려준 것이야. 좌상이 영모제로 주상에게 모두 참수형을 내리라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지. 그러니 옥에 갇혀 있으면 꼼짝없이 참수형을 당할 판이었네. 내가 참수형이 되고 나면 부인과 내 딸 목화는 관비가 될 운명이었다네. 내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잠시 쉬면서 목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소문이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지요. 그렇게 한참 산속길을 가다 보니 웬 산적들이 앞뒤로 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를 알아본 산적의 두목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오래간만이요.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오긴 하였으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들었소이다. 보아하니 산적은 앞전에 소문이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산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관병들 수십 명을 혼자 쓸어버린단 말이오. 이제 관에서도 쫓기게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겠소? 만약 우리와 함께한다면 두령으로 모시겠소이다. 난 너희들 두령 같은 것은 관심 없다. 허나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일이 해결될 때까지 너희들 신세 좀 져야겠다. 그렇게 하시오. 우리들도 모두 쫓기는 신세이니 동병상련이 아니겠소. 그리하여 소문이의 일행은 산적들의 산채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산채에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소문이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화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요. 목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목화와 부모님들이 평생을 쫓겨다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좌상이 가짜로 만들었다는 문서를 찾으면 아버님의 죄명도 벗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야 그렇긴 하지만 육조가 모두 좌상의 손에 있고 좌상의 집은 수백의 사병들이 지키고 있으니 무슨 수로 증자를 빼내온단 말이냐. 그것은 제게 맡기시지요. 그리 말한 소문이는 두목을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일 좀 하나 하자꾸나. 그래, 무슨 일이오? 나라를 위한 일이고 또한 너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어허, 답답하구먼요. 알아듣게 말 좀 해주시오. 진짜 역적을 잡을 것이다. 이 일만 성공하면 너희들도 모두 사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사면받을 수만 있다면야 한번 목숨 걸어볼 만하지요. 너희들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죄다 끌어모으면 조끼 100명은 되지요. 그러느냐? 알았다. 그리하여 소문이는 작전을 짜서 산적들에게 지시했습니다. 1조는 10명, 2조는 20명, 3조는 30명, 4조는 40명, 그런데 4조에는 아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4조는 100이 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작전을 모두 짠 소문이는 산적들을 모두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작전을 시작하였지요. 제일 먼저 아녀자들까지 포함된 100여 명의 사조가 한양이 보이는 산등선 꼭대기에서 횃불을 밝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과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였지요. 대규모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이 한 곳으로 집결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병사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자 이번에는 30명의 삼조가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좌상의 집을 지키는 병사들을 유인하는 것이었지요. 삼조가 좌상의 사병들과 전투를 시작하는 척하면서 후퇴를 하였답니다. 그러자 좌상의 집 밖을 지키는 사병들이 삼조를 쫓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좌상의 집 밖이 비워지자 이제는 20명의 이조가 나섰습니다. 소문이도 이조와 함께 집안의 사병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지요. 좌상의 사병들은 소문이의 검에 추풍낙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0여 명의 일조가 목화 아버지와 함께 좌상의 방으로 쳐들어가 좌상을 포박하였습니다. 내 놈이 가짜로 만든 문서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내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감히 내 방까지 쳐들어오다니 겁을 상실하였구나. 말이 많다. 어서 가짜 문서들을 내놓지 못할까? 좌상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입을 열지 않자 일조는 좌상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좌상의 방을 다 뒤지다 보니 가짜 문서들과 실제 역모를 꾀한 좌상의 증자들도 덤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모든 증자를 확보한 일조는 횃불을 밝혀 신호를 보냈답니다. 그러자 2조, 3조, 4조 모두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소문이와 일조는 좌상을 포박한 채로 좌상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화 아버지와 함께 판이금부사를 만나 주상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모든 증자를 주상에게 전달하였답니다. 판이금부사에게서 받은 증자를 모두 살펴본 주상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조정이 바로 잡히겠구나. 어서 좌상을 잡아들여 국문하고 자복을 받아내거라. 그리고 영상과 우상을 방면하여 억울한 죄를 씻게 하라. 임금도 그동안 무척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좌상의 계략인 줄 알면서도 조정을 장악한 좌상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영상과 우상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좌상은 의금부 판이금부사에게 넘겨졌고 판이금부사는 가혹한 고신을 통해 좌상의 죄를 모두 자복을 받아냈답니다. 그리하여 조정은 안정되었으며 목화의 아버지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지요. 좌상의 죄를 밝혀낸 공로로 목화의 아버지는 한성부 판윤에서 정일품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는 무공을 크게 인정받아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의장이 되었지요. 산적들도 모두 사면받아 평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 지나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좋아진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따뜻한 어느 봄날 소문이는 목화를 찾아갔습니다. 들판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였지요. 목화낭자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그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을지 말하지 않아도 내 잘 알고 있소이다. 언젠가 아버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오늘 나는 목화낭자를 죽을 때까지 평생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겠소. 그러니 나와 혼인합시다. 도령님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도령님을 평생 간직하고 도령님만을 바라보며 도령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혼례를 치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인식이 치러지는 날에 웬 스님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의 아버지가 스님을 알아보는 것이었지요. 아니, 스님이 아니십니까? 경아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게 스님의 덕이지요. 저 아이는 100년마다 바뀌는 구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산적이 되어 나라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엄청난 기운이지요. 그리하여 이름을 소문이라 지어 그 기운을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나라에 변고가 들어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면 이름을 대문이라 지어 주시지요. 그럼 100년구군의 엄청난 기운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되면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대문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요. 스님은 말을 마치고 또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례가 끝나고 신혼방에는 소문이와 목화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낭자가 나의 부인이 되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소문도령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지요.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소, 하. 나도 그리 생각하오. 그렇담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딱 기다리시오. 그날 신혼 첫날 밤 목화는 죽고 말았답니다. 하늘나라 구경을 하고 말았지요. 짜릿하고 황홀한 세상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을 겪어보고 나서야 소문이의 진짜를 알게 된 것이지요. 옛말에 우우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지요. 사람은 시련을 겪고 나면 되려 성숙해지고 강해진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왕 조실록의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형조에는 사건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를 검사하는 검시소가 있었답니다. 검시소의 검시관은 사람의 시신을 조사하여 죽은 원인을 밝혀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검시소의 검시관으로는 무척 유능한 박채복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채복은 아버지도 검시관이다 보니 채복이는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지요. 채복이는 허구한 날 사람의 알몸을 검시하다 보니 노인부터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못 볼 것을 다 보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채복이는 어떤 여인을 보아도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그 바람에 채복이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어느덧 노총각이 되어버렸답니다. 예, 채복아, 나는 장에 볼 일이 좀 있으니 내가 이것 좀 이포교집에 가져다 주거라. 채복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포교집으로 향했답니다. 이포교님 계셔요? 채복이는 이포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채복이는 물건을 마루에 놓고 나오려는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채복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부엌문을 벌컥 열어보았답니다. 에그머니나. 이포교의 외동딸 목향이가 목욕을 하다 말고 깜짝 놀란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군살은 하나도 없고 각선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미인이었습니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으니 흠 잡을 데 없는 몸매였지요. 채복이 너는 말도 없이 문을 벌컥 열면 어떡혀? 아, 미안하다. 하던 거 계속해. 채복이는 부엌문을 다시 닫고 나오려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알몸을 다 보았으니 책임져. 아니,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것이야? 내가 내 알몸을 다 보았으니 난 이제 시집도 못 갈 것 아니야. 그러니 채복이 너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이지. 뭐, 네 알몸을 봐도 내겐 아무런 반응도 없으니 못 본 것으로 하자. 그럼 됐지. 채복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얼른 부엌문을 닫고 나와 버렸답니다. 이포교의 외동딸 목향이는 마을에서도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미인이었지요. 하지만 채복이는 목향이의 벗은 몸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복이는 혼인하고픈 여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 후로도 채복이는 검시소에서 수많은 시신을 검시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 포교들이
젊은 처녀의 시신을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채복이 이 처녀가 이른 새벽에 산기슭에서 발견되었네. 아침 일찍 일하러 가던 머슴이 발견하고 신고를 하였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구먼. 그러니 자네가 사인을 밝혀보게나. 그러지요. 시신은 말이 없으니 무슨 일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꼭 밝혀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포교는 돌아가고 채복이는 처녀의 시신을 살펴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처녀의 얼굴이 무척 예쁘고 몸매는 군살 하나 없는 팔등신의 천하절색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여인들의 알몸을 봐왔지만 오늘처럼 아름다운 처녀는 처음 본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응이 없던 채복이의 아랫도리가 스물스물 꿈틀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한테 반응을 하면 어쩌자는 것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 처녀의 감긴 눈이 왠지 무척 슬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요? 채복이는 처자가 무슨 사연이 있어 죽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미인이 죽었다는 것이 왠지 무척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눈은 슬픔에 잠겨 있고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꼭 무슨 말을 하려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채복이는 처녀의 입술에 자신의 귀를 갖다 대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두 해보시오. 내가 모두 들어드리리다. 채복이는 처녀의 입술에 자신의 귀를 갖다 댄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말이 없었지요. 좋소,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낭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아보겠소. 그리 말한 채복이는 본격적으로 처녀의 알몸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선의 흉터 하나 없는 몸은 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았지요. 그러자 어느새 채복이 이것이 또 꿈틀거리며 방망이처럼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복이는 난감해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지요. 내 놈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목향이 알몸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 자꾸 벌떡 일어나면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야? 채복이는 한없이 부풀기만 하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억누르며 처녀의 죽음을 밝히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상처도 없는 것이었지요. 낭자는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구려. 무엇을 먹고 죽었는지 내고 밝혀버리다. 채복이는 은봉을 꺼내어 처녀의 입을 벌리고 모간 깊숙이 넣어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은봉의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대체 무엇을 드신 것이요? 은이 변하지 않는 독이라. 채복이는 처녀의 입을 다시 벌리고 타액을 솜에 묻혀 독국물 시약에 발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시약의 색이 변하는 것이었지요. 황을 뺀 비소를 드셨군. 아니 그런데 어쩌다 이런 독약을 드시게 된 것이요? 황을 뺀 비소란 주로 외국에서 암살을 목적으로 쓰이는데 아주 귀한 고급 기술의 독극물이었지요. 원인을 알게 된 채복이는 처녀가 어쩌다 황을 뺀 비소를 먹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채복이는 처녀의 명패를 보았지요. 18세 이화연이라. 화연낭자가 비소를 스스로 먹지는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 먹게 된 것이 틀림이 없을 것만 같소이다. 내 말이 맞는 것이요? 그리 말하고 채복이는 처녀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처녀의 입술은 움직임이 없었지요. 알겠소.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구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꼭 알아내리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억울하오.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내 반드시 밝혀내보겠소. 그러니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구려. 채복이는 잠들어 있는 화연낭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슬퍼 보이던 두 눈이 조금은 덜 슬퍼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입술은 꼭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채복이는 억울하게 죽었을 화연낭자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화연낭자는 죽었어도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여인이니 채복이는 그냥 말 수가 없었지요.
안쓰럽고 안타깝고 가슴도 짠하고 채복이의 심장은 마냥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화연낭자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채복이는 낭자를 데려온 포교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화연낭자는 독살되었습니다. 황을 뺀 비소를 먹은 것이요. 그럼 그렇지. 그리 아리따운 여인이 뭐가 아쉬워서 스스로 죽었겠소. 그런데 화연낭자는 어느 집 사람이요? 성 밖에 사는 박선비의 처인데 혼인하자마자 박선비도 죽었다 들었네. 그럼 부부가 둘 다 죽은 것이요? 아, 그렇다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그럼 화연낭자의 사건은 포교님이 수사하실 건가요? 나도 그것이 의문이야. 당연히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니 우리가 하는 게 맞는디 어찌된 영문인지 의금부에서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손도 댈 수 없게 되었소. 뭔가 냄새가 나는군요. 단순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나도 그리 생각은 들지만 괜히 나섰다가 목줄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조심할 수밖에. 검시소로 돌아온 채복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연낭자의 죽음은 남편인 박선비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것만 같았지요. 혼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이 죽고 또 몇 달도 안 되어 부인까지 죽었으니 그야말로 줄초상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박선비의 죽음이 자살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한창 즐거워야 할 때인데 자살이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더욱더 의문이 커진 채복이는 화연낭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생각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복이는 검시소에 싸늘하게 누워있는 화연낭자가 너무 안쓰러운 것이었죠. 채복이의 가슴에는 어느새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갓 혼인한 부부를 둘 다 죽였단 말인가? 아직 꽃도 펴보지 못했을 화연낭자까지 죽이다니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채복이의 가슴에서는 분노가 더욱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연낭자, 내 꼭 그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히고야 말겠소.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시구려. 채복이는 우선 박선비의 죽음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선비의 죽음과 화연낭자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한참을 조사를 해보니 박선비와 화연낭자는 어려서부터 한마을에서 같이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한 것이었지요. 여기까지 알게 된 채복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화연낭자가 살았던 마을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마을의 소식을 가장 잘 알만한 주모를 찾아갔지요. 채복이는 죽은 사람 검시만 했지 수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화연낭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만 했지요. 주막에 도착해보니 때가 이른지라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여기 술상 좀 하나 봐주시구려. 주모가 술상을 가지고 나오자 채복이가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선비와 화연아 씨가 살았다는데 주모는 화연아 씨에 대해서 좀 아시오? 아이고 그 화연아 씨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마쇼. 그러다 잘못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단 게. 아니 잘못하면 죽다니요.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아, 더는 묻지 말어. 그러다 나도 제명이 못 살아. 그러니 술이나 먹고 얼른 가란께. 채복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는 것이었지요. 이보 주모 여기 술값이 얼마요? 한 양만 내쇼. 내 묻는 말에 답해주면 단양을 내리다. 아따 도대체 무엇이 궁금하길래 자꾸만 그런디요? 그 박선비와 화연낭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주면 돼요. 아따 무섭게서리. 일단 아무도 없은 게 말해 죽었는디. 어디 가서 나한테 들었다 하면 절대 안 되는구먼. 알았소 내 약속하리다. 그 박선비와 화연아 씨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 서로 좋아했었구먼. 그래서 두 사람이 혼인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었제. 그런데 어느 날 군대가 이동하다가 그 마을에서 쉬었다 가게 되었다는 것이야. 그런데 하필 그때 화연아 씨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는구먼. 그러자 화연아 씨를 본 장군이 한눈에 아 씨에게 빠져버린 것이오. 화연아 씨가 어디 보통 이뻐야지.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보기 힘든 미모였지. 그러니 그 서장군이 어디 아씨에게 안 빠지고 백이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아 말도 말한께 그 서장군이 아씨에게 빠져서는 돌아갈 생각을 않는 것이야. 병사들은 모두 보내놓고 서장군만 남아서 화연아 씨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지 아마. 그리고 며칠 후에 서장군이 전가를 받고 급하게 부대로 돌아갔는데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지.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요? 이것까지 말했다가 내 모가지 날아가면 어떡혀? 내 반드시 약속은 지킬 터이니 그 모가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요. 그래 꼭 약속 지켜야요. 아 서장군이 떠나고 글쎄 며칠 있다가 화연아 씨의 아버님이 갑자기 죽은 것이야. 그 바람에 난리가 났었지. 멀쩡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요. 그리하여 박선비는 화연아 씨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급하게 혼례를 올린 것이야. 서장군이 화연아 씨를 노리고 있으니 박선비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 아니 그런데 혼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박선비도 죽어버린 것이야. 아니 이게 다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서장군을 의심하면서도 입도 번긋 못하는 것이지. 서장군이 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은께 말이요. 그런데 화연아 씨는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아 박선비가 죽고 며칠 지나자 화연아 씨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서장군이 데려갔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또 몇 달도 안 되어 화연아 씨까지 죽었으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오. 그 일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신의 이야기는 입도 번긋 못하고 쉬쉬하는 것이요.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그렇다면 박선비와 화연아 씨의 죽음 뒤에는 서장군이 있는 것이군요. 이제 나는 다 말해주었으니 나한테 들었단 말은 어디 가서 절대 해서는 아니 되네. 알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은 꼭 지키지요. 주모의 말을 모두 들은 최복이는 화연아 씨의 죽음은 서장군이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측만 있을 뿐 증거가 없었지요. 그리고 포도청의 수사까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보아 엄청난 힘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복이는 고민이 많았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장군을 조사해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검시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최복이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 화연낭자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연낭자에게 물었지요. 화연낭자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내 낭자의 아버지와 박선비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낭자는 어찌하여 죽게 되었는지 알 턱이 없더이다. 화연낭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최복이도 방법이 없으니 화연낭자 옆에 철푸덕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화연낭자 주변을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연낭자의 입술에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최복이는 하도 신기하여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흰나비는 화연낭자의 입술에 앉아 날개를 펄럭이더니 이번에는 최복이의 손등에 앉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손등에 앉아 날개를 펄럭이는 흰나비를 보면서 최복이는 무척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날아올라 문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최복이는 흰나비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다시 날아와 최복이의 손등에 앉는 것이었지요.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날더러 따라오라는 것이냐? 최복이는 하얀 나비를 따라 나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골목을 지나 들판에 들어서니 점점 빨리 나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그리 빨리 나느냐? 좀 천천히 좀 가거라. 최복이는 어쩔 수 없이 헉헉거리며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산속 깊은 곳에 들어서니 나비가 풀이 무성한 풀밭에 앉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최복이는 나비가 앉았던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돌돌 말린 검은 천과 자수가 놓인 작은 천이 있었습니다. 최복이는 검은 천과 자수가 놓인 작은 천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천은
누군가를 보쌈할 때 쓰는 천 같았고 자수가 놓인 작은 천은 양반집 귀부인들이나 갖고 다니는 손수건 같아 보였지요. 채복이는 자수가 놓인 작은 천을 보면서 필시 화연낭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진 손수건이 이 깊은 산속에 있다니 예사일은 아닌 것 같구나. 그리 생각이 든 채복이는 검은 천과 자수가 놓인 천을 가지고 검시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얀 나비는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이 화연낭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포도청에서도 수사를 못한다 하니 화연낭자의 억울한 한을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하여 제가 낭자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내 뜻은 잘 알겠으나 괜히 나섰다가 내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아니면 이 처자는 한을 풀지도 못하고 떠날 것이요. 그러니 제가 한을 풀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잘 알겠지만 조심하여야 한다. 상대가 큰 권력을 가진 서장군인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승낙을 받은 채복이는 자수가 놓인 천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포목점을 모두 돌며 물어봐도 아는 이가 하나 없었지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누가 살며시 팔을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 웬 처녀가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처녀의 어깨에는 하얀 나비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자수가 놓인 손수건은 누구 것인지 지가 아는구먼요. 아니 손수건의 주인을 안단 말이요. 네,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먼요. 그렇다면 어서 말해주시구려. 저는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장군님의 마마님이 불러서 간 적이 있었구먼요. 그때 그곳에서 보았습니다요. 아니 그렇단 말이요. 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구려. 그날 마마님을 뵙고 안채를 나왔는데 별채 연못가에서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도 넋을 놓고 보고 있었구먼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손수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아니 그렇단 말이요. 그러다면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시오. 이름까지 여쭙진 못했으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서장군님이 새로 들인 첩이라 들었습니다. 그랬었군요. 화연낭자를 첩으로 데려왔던 것이 사실이었군요. 아니 그런데 어찌 나를 찾아와 이리 말해주는 것이요. 그것은 지가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선비님이 손수건의 주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의 머리 위에는 하얀 나비가 앉아 있었지요.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손수건의 자수를 보니 제가 보았던 자수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어른께서 아시면 꾸중하실 것 같아 선비님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랬구려. 덕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채복이는 이제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화연낭자가 서장군의 집에서 독살당한 게 분명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채복이는 서장군의 집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검시소일은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본격적으로 서장군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상대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대장군이다 보니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감시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서장군은 전방 군영에 나가 있고 집에는 마님과 식솔들 그리고 종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리 기회를 엿보아도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채복이는 한밤중에 별채로 몰래 들어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화연낭자가 머물던 별채는 무척 깨끗했습니다. 화연낭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곳에 화연낭자가 머물렀단 말이지. 그토록 아름다운 낭자가 머문 곳이라 왠지 가슴이 설레이는구나. 이곳에 화연낭자가 머물렀다고 생각하니 채복이의 가슴이 왠지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화연낭자가 생활하고 잠을 잔 곳이니 채복이는 흥분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동안 화연낭자가 살았을 것을 상상하던 채복이는 어떻게든 반드시 억울함을 더욱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안채에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 독극물을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독극물을 찾으면 화연낭자의 죽음과 연결시킬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채보기가 잘못하여 쌓아놓은 접시가 주르륵 쏟아져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채보기는 종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내 놈은 무엇을 훔치러 온 것이냐? 난 도둑이 아니요. 잠시 뭐 좀 찾으러 온 것이요. 아니 내 놈이 도둑질하다 걸렸음에도 도둑이 아니라니. 무엇을 훔치러 왔는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채보기는 화연낭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을 멍석을 말아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매우 치거라. 그리하여 채보기는 멍석말이 당해 난생 처음으로 매를 맞게 되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맞았을까? 채보기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채보기가 광에 갇히고 한참이 지나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보기를 지키고 있던 머슴이 마님에게 뛰쳐가 채보기가 깨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마님은 또 채보기를 멍석 말아 무엇을 훔치러 왔는지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군의 집이다 보니 첩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던 모양이었지요. 그렇게 또 초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채보기는 이번에도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또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채보기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꼬박 며칠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채보기는 온몸이 멍들어 일어날 수조차 없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예끼 못난 놈 같으니라고 하늘이 도운 줄이나 알거라. 아니 하늘이 돕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머니 패비운 씨 일로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켰는데 서장군이 패비운 씨 사사에 연관되어 식솔들까지 모두 끌려갔다. 그 덕에 널 데려올 수가 있었느니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채보기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채보기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서장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다시 독극물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부엌 한켠에 있는 작은 항아리를 치우니 작은 구멍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화연낭자를 독살한 독약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님의 거처에서도 숨겨진 문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독약을 거래한 문서였던 것이었지요. 이제 증자까지 찾은 채보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갑자사화로 끌려간 서장군의 식솔들이 안 되었지만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도 밝혀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채보기는 형조의 검시소 검시관 이태엽 이름으로 연산군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증자까지도 첨부하였지요. 아무리 서장군이 잡혀갔다 하나 사건을 은폐하려던 포도청과 의금부에서는 반드시 사건을 덮으려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장군은 참수되고 부인은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장군이 패비운 씨를 사사하는데 앞장을 섰으나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관비가 되는 것이 합당한 처결이었지요. 헌데 부인은 화연낭자를 독살한 혐의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채보기가 올린 상소문과 증자들이 부인의 죄를 입증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서장군의 부인은 사약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장군의 부인이 사약을 받던 날 연산군의 머리 위에는 하얀 나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장군의 부인은 서장군이 아름다운 화연낭자를 데려와 첩으로 삼자 앙심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장군이 천만 찾으니 자신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존심이 무척 상한 부인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귀한 독약을 밀수해 화연낭자를 독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벗긴 채복이는 다시 검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연낭자를 보았지요. 그런데 화연낭자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도 지어져 있었지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종결되자 채복이는 직접 화연낭자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하얀 나비가 날아와 채복이의 손에 앉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비는 채복이를 바라보며 날개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복이는 그제서야 하얀 나비가 화연낭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었소. 이제 억울한 한을 풀었으니 좋은 곳으로 가시구려. 그러자 나비는 연신 채복이를 향해 날개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채복이는 떠나가는 하얀 나비를 보며 눈시울이 적셔져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했던 연인을 떠나보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화연낭자를 떠나보낸 채복이는 다시 검시소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신들의 검시를 시작하였답니다. 옛말에 생기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며 죽는다는 것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저지른 악행은 쌓이고 쌓여 죽어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을 아름답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옛날 조선 성종 6년 때였습니다. 이때 조선왕조에서는 감추고 싶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기록에서 삭제할 만큼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실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당시 전라도 광주에는 일찍이 서방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미모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사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과부를 보며 흠모하는 사내들 중에는 그 집에 천례라는 노비도 있었답니다. 아따, 우리 마님의 미모는 어쩌자고 저리 예쁜 것이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구먼. 천례는 마님만 보면 가슴이 뛰고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죠. 아따,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먼. 이렇게 먼발치서만 보고 있으면 뭐한단가. 마님도 사람인데 내게 넘어오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벼. 천례는 어떻게 하면 마님이 넘어오게 할 것인지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궁리하던 천례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우락부락한 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것도 마님의 안방에서 보이는 마당에서 웃옷을 홀딱 벗고 장작을 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작 패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지자 마님이 나오는 것이었죠. 아니 어쩌자고 앞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나오셨습니까요? 뒷마당에는 장작을 모두 패서 더 이상 쌓을 곳도 없구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마당에서 패고 있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런데 어째 옷을 홀딱 벗고 장작을 패는 것이냐? 장작을 패다 보면 땀이 줄줄 흐르는데 옷을 입으면 걸리적거려 장작을 팰 수가 없습니다요. 마님은 천례의 말을 들어보니 웃옷을 벗고 장작 패는 것이 납득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녀자만 있는 집안에서 웃옷을 벗는다는 것은 왠지 낯설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마님은 얼른 안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붉어진 얼굴을 식히느라 손부채질을 하였지요. 서방이 떠나고 홀로 된 지가 꽤 되다 보니 머슴의 우락부락한 알몸을 보게 된 것은 마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작 패는 소리는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마님은 시선이 자꾸만 마당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님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장작 패기가 끝난 천례가 이번에는 밤마다 향피리를 부는 것이었습니다. 천례가 부는 피리 소리는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누가 이리도 피리를 구슬프게 부는 것일까? 저 피리 소리를 듣고 있으면 왠지 내 가슴이 설레이는구나. 이런 느낌은 처녀 때나 느끼던 느낌이 아니던가? 피리 소리에 푹 빠진 마님은 도대체 누가 부는지 무척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피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피리 소리가 머슴 천례의 방에서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례가 피리를 저리도 잘 분다는 것인가? 어쩜 천례는 몸도 건장하고 음악에까지 소질이 있었는지 내 그동안 미처 몰랐었구나. 마님은 천례가 새롭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머슴으로만 보았었는데 이제 멋진 사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달에 한 번씩 장에 나가 새 옷을 맞추곤 하였지요. 그날도 새 옷을 맞추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보아하니 홀로 사는 듯한데 밤마다 외롭지 않소? 내가 부인을 외롭지 않게 해주리다. 그러니 날 따라오시오. 갑자기 왈패 같은 사내들이 나타나 마님을 추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렀거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함부로 까부는 것이냐? 누구긴 누구요? 보아하니 사내 손길이 필요한 외로운 여인이구먼. 왈패들은 마님의 손을 잡고 무턱대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할까? 마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건장한 사내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속수무책으로 왈패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지요. 그 손 놓지 못할까? 어디선가 갑자기 천례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놈은 또 누구냐? 죽고 싶은 게냐? 그러자 천례가 왈패들에게 달려들어 곤죽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이 천례 앞에서는 맥도 못 추는 것이었지요. 한 번만 더 우리 마님에게 찝쩍거렸다간 그때는 내 놈들 모두 제명에 못 죽을 것이다. 그러자 왈패들이 절뚝거리며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마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난 괜찮다. 다친 곳은 없구나.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요. 왈패들에게 봉변당할 뻔한 마님은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험악한 상황에 크게 놀란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 천례가 나타나 왈패들을 쫓아주니 마님은 천례가 너무 듬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내다운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일 또한 천례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천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마님은 그제서야 놀란 가슴이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소피를 보러 가던 마님은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소피를 보러 가려면 천례방을 지나야 하는데 천례가 홀딱 벗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어디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느니라. 그런데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요. 지가 오늘 속이 상해서 술을 한잔하고 있구먼요. 오늘 마님이 놀랐을 것을 생각하니 지 마음이 너무 아프구먼요. 마님은 천례의 말에 또 심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천례가 저리도 속상해하고 있으니 마님도 천례에 대한 마음이 감동스럽고 믿음이 가는 것이었죠. 마님, 오늘 마님도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죠? 속상할 때는 술이 최고입니다요. 괜찮으시면 이리 오셔서 마님도 한잔 해보셔요. 그럼 속상한 게 모두 사라질 것이구먼요. 천례에게 이미 넘어간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단 말이냐? 어디 그러면 나도 한 잔 줘보거라. 그리고 그 아랫돌이 좀 뭘로 덮어주면 안 되겠니? 천례가 시커먼 것을 드러낸 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것도 아주 큼지막한 것을요. 아이쿠 저런, 지가 깜박했구먼요. 버릇이 되어서 그만. 죄송합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마님은 머슴 천례의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마님은 서서히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난 이제 고만 마셔도 되겠구나. 아니, 마님, 벌써 고만 마신다고요? 아직 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데 보아하니 딱 5잔이 남은 것 같습니다요. 그러니 마님이 2잔만 마시지요. 그럼 나머지는 지가 모두 마시겠습니다요. 오늘 이놈을 안 마시면 내일 가면 상할 것이구먼요. 천례의 말에 마님은 어쩔 수 없이 2잔을 더 마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취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2잔을 더 마시니 정신까지 알딸딸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례의 손길이 마님의 등을 쓰다듬는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술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요. 그러니 지가 등을 좀 쓰다듬어 드리지요. 천례의 손길은 등을 넘어 점점 예민한 곳까지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가는 것이었죠. 그 바람에 마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그저 천례의 움직임에 온몸을 맡겨버린 것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마님에게 천례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고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서방이었던 것이었지요. 천례도 그런 마님의 마음을 읽었는지 갈수록 대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안방으로 들어와 일을 치르고 잠까지 자는 것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발정이 나면 시도 때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그런 천례가 싫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오히려 마님이 그런 천례를 더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떠나고 사내 경험이 없던 마님을 천례가 한 사람의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도 천례를 무척 좋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천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일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놀고 먹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옷도 비단 옷으로 입고 다니고 심지어는 밖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천례는 머슴이 아니라 양반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마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정받은 천례는 숨겨놓은 딸까지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천례의 딸이니 무척 예뻐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딸 자식처럼 돌봐주었지요. 그러자 그런 천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소곤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슴 천례가 마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이고 밤에는 서방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둘 사이에 딸까지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 광주 바닥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머슴이 양반인 마님과 놀아나고 딸까지 낳았다는 것이었죠. 당시는 신분을 엄격히 따지던 시대이다 보니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마님을 마음에 품었던 양반들까지도 난리가 난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마을 현감은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마님을 품어보고 싶었던 현감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현감은 결국 천례를 잡아다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님과 놀아난다는 소문이 사실이더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는 통 모르겠습니다요.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거늘 어찌 내 놈이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소문이 그리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요. 현감은 천례를 잡아다 문초를 해보았지만 천례는 한사코 부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증자가 없는 현감은 이번엔 마님을 조사해 보기로 하였답니다. 아무래도 여인은 겁이 많으니 오히려 마님을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현감은 마님을 조사해 보려고 뒷조사를 해보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은 태종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의 딸이었던 것이었죠. 깜짝 놀란 현감은 기겁을 하고 말았답니다. 감히 왕족을 조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깜짝 놀란 현감은 서둘러 천례를 풀어주었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이러다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 양녕대군의 딸 정부를 잡아다 문초를 하였으니 이제 내 목이 날아갈 일만 남았구나. 현감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이제나 저제나 모가지가 언제 날아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 비쩍비쩍 말라가던 현감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방법을 찾던 현감은 어느 날 손뼉을 치는 것이었죠. 그래, 내 손을 떠나면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고하여 위로 떠넘기면 될 것이야.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지. 그리 생각한 현감은 이 사건을 사원부에 보고해버렸답니다. 그러자 사원부에서도 난리가 나는 것이었죠. 감히 양녕대군 딸의 사건을 함부로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잘못하면 자신이 독박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원부 장령허계는 이를 조정해서 임금에게 보고해 버렸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와 그 집에 처난 노비가 정사를 나누어 둘 사이의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를 소상히 조사하여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함을 아뢰옵니다. 그러자 임금인 성종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무엇이라 했느냐? 그 말이 사실이느냐? 그렇사옵나이다, 전하. 그 말에 조정 신료들도 깜짝 놀라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정 신료들은 일개 노비가 양반의 아녀자를 범한 죄는 강상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신분제도를 흔든 양녕대군의 딸까지 죄를 물어 국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성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왕족의 종친들까지 나서는 것이었죠. 전하,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소문만 가지고 왕실을 능멸하고 조정을 시끄럽게 만든 사원부 장령 허계를 당장 파직함이 옳은 줄로 아래요. 왕족의 종친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사원부 장령 허계를 당장 파직하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임금 성종은 조정 신료들과 왕실 종친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천안노비 하나가 온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었죠. 임금인 성종까지도 천례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에만 나가면 신료들이 두 사람을 잡아다 국문을 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주청을 해대니 성종도 머리가 아파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던 것이었지요. 조정에서는 조정 신료들과 왕실의 종친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삿대질을 해대며 목에 핏줄이 서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조정은 그 일로 인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그러다 보니 임금 성종은 이 사건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조정이 파탄나고 말 테니까요. 오늘은 결론을 내릴 터이니 더 이상 이 사건을 언급하지 말지어다. 노비 천례는 잡아다 문초를 하고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는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을 때 낳은 딸이므로 정삼품의 봉작 현주이다. 그러니 문초나 국문은 할 수 없다. 성종은 고심 끝에 위와 같이 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원부에서는 천례를 잡아와 문초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서 이실직고하거라. 내 놈이 왕실이 여인과 정분을 나누어 여시까지 낳은 게 사실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가 어찌 왕족과 정분을 나눈단 말입니까? 천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족이라니요? 자신은 왕족과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놈이 어서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이미 내 놈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느니라. 내 놈이 양녕대군이 딸 이구지와 정분을 나누어
준비라는 여식을 낳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천례는 마님이 양녕대군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천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히 노비 주제의 왕족의 여인을 범한 것이었으니까요. 여봐라, 이놈이 자복을 할 때까지 줄이를 매우 틀거라. 천례는 형틀에 묶여 다리가 부러지도록 줄이가 틀리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자복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자복을 하게 되면 마님도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이놈이 죽어도 상관없으니 자복할 때까지 쉬지 말고 줄이를 틀거라. 천례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례의 비명은 사원부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지요. 다리가 끊어지는 고통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례는 차라리 빨리 숨이 끊어지는 게 좋을 것만 같았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천례는 마님과 나눈 정사를 실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만은 지켜주고 싶었지요. 천례는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님만은 살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지는 살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요. 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만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요. 천례는 마님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뜨겁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모습들, 마님과 손을 잡고 꽃길을 달리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이놈이 아직도 이 실직고를 하지 않는 것이냐? 아주 독한 놈이구나. 줄이를 더 세게 틀거라. 이미 천례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천례에게는 오로지 마님과 행복했던 순간들만 가득 차 있었지요. 마님, 지 먼저 떠납니다요. 지가 없더라도 마님은 부디 행복하셔야 합니다. 괜히 지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 지는 저 세상에 가서도 맴이 편치 못할 것이구먼요. 마님, 사랑합니다요. 지 목숨보다 더 마님을 사랑합니다요. 날이 이놈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요. 그렇게 천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었지요. 천례의 소식을 들은 마님은 충격을 크게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토록 사랑한 천례가 죽었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답니다. 밤이고 낮이고 오로지 천례 생각뿐이었지요. 마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님도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천례가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마님도 세상에 남아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도 천례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구지는 나와 어명을 받들라. 천례가 죽자 조정신료들은 양녕대군이 딸 이구지까지 사사하라고 계속 주청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 성종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성종은 마지못해 눈물을 머금고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는 1489년 3월 7일 성종의 명으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게 되었답니다. 천한 노비로 태어나 괄시 속에 살아왔던 천례는 마님의 마음을 얻자 노비의 신분을 망각하고 비단옷과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결국 조정까지 뒤흔든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나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하였으므로 애석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랑의 결말이 죽음이었으니 이 시대의 사랑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겸양지덕을 갖추지 못하고 과유불급하였으므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겸양지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